안녕하십니까 캠프 여러분, 캠장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캠프의 이야기 공격수, 저희 휴전반 공격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오타쿠 아저씨 보부상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타쿠 아저씨 보부상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여기서 오타쿠 아저씨, 저는 개인적으로 프링글스 아저씨라고 부르고 싶지만 사실 그 오타쿠에 관련해 가지고 되게 많은 채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먹물 반쯤 찍은 것처럼 수치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신선하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찍었던 레제 편도 굉장히 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어떤 종류의 오타쿠 토크를 해주실 예정인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름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학원 액션물, 학원 폭력물, 일진물. 아, 내가 너무 이 가슴 설레는 장르인데, 왜냐면 제 나이 때 오타쿠들은 챔프와 점프라는 양대 협곡 사이에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장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정통으로 직격을 맞았던 장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장르에 대해서 제대로 통시적으로 다뤘던 채널은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그렇죠. 보통 이제 이 소재를 다룬다 그러면 어그로 끌려고 한다. 예. 조회수를 위해서. 그건 맞는데 그런 식은 아니에요. 네이버 웹툰에 일진물밖에 없지 않아요? 라고 말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을 위해 찍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장르의 역사를 보면 꽤 많은 게 보인다. 그래서 이 장르가 이제 일본에서는 한물 간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작품 숫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보가 쭉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잘 안 보여요. 근데 한국에서는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네이버 웹툰에 3대 장르 하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일진물이라고 부르면 요즘 독자들이고 학원 폭력물, 학원 액션물 둘 중에 하나를 부르면 약간 연배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뭐 웹툰은 아무거나 대충 찍어도 그 장르잖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보면 이쪽은 아직 시들하지 않다. 이거 완전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일본하고 한국은 완전히 따로 가버리게 된 장르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을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오, 이거 재밌습니다. 장르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먹물 찍어 바르는 사람의 특징. 오타쿠 얘기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자, 일단 그럼 사회문화 현상과 장르를 보죠. 장르는 무엇인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장르를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면 문학 예술에 있어서의 부문, 종류, 양식, 형태, 뭐 어려운 말이 써 있어요. 근데 대충 다른 형태들을 모아서 나눠놨구나, 갈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류법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장르가 그럼 생겨나려면 조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네, 반복이 되지 않으면 장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래가 안 생기니까. 장르는 다분히 상업적인 분류고요. 팔리려면 묶어야 되는데 이 묶는 게 왜 묶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갔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갔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세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세제 있는 코너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세제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세제들을 싹 모아놓고 브랜드별로 묶어놓고 거기 가서 내가 필요한 세제를 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장르는 독자들한테 들어올 때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류 안에 있는 걸 찾고 있다면 그걸 여기다 모아놨어. 삼시 가판대 가십시오. 그 맛 거기 있습니다. 그런 게 장르다. 그래서 심한 경우 자본주의가 만들어냈다. 장르는 그런 얘기도 있죠, 사실. 그죠. 그 장르가 반복되면서 서로 견제하고 때로는 이제 뭐 벤치마킹 해가면서 발전을 일으키고 그게 하나의 갈래가 되면 그때 우리가 그걸 장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복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반복이 되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 인기작이 있어야 돼요. 그 인기작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네. 박태준 만화회사 태준 씨가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르 굳이 왜 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주 큰 성공을 거뒀으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기작이 있어야 된다. 아주 인기작이 뚫고 가면 저거 팔리는구나. 그러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슬립스트림처럼. 뒤에서 이렇게? 앞에서는 와 이거 어떻게 하자, 다음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쟤는 저렇게 했네, 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소비되면서 아류작들이 나와요. 방금 말했던 슬립스트림을 받는. 나쁘게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아류작, 비슷한 작품들. 이 아류작 중에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볼 거 없네.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독특한 작품들이 튀어나와요. 이런 분류의 작품인 것 같은데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특이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또 인기작이 돼요. 그럼 새로운 갈래를 또 만들고 쭉 이어지는 거죠. 인기작, 아류작, 계승발전. 이 계승 발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는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도전 만화와 나도 만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일반 사람들.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교육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거꾸로 말하면 문맹률이 너무 높은 어떤 오지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장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겠네요. 그죠. 이게- 불가능하죠. 구전설안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업적인 장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매해서 읽을 수 있는 소비력, 그리고 여유 시간이 있는 대중, 이게 등장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문명화가 된 뒤에 가능하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르는 근대에 들어와서야 가능할 수 있었어요.
현대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었죠. 장르 너무 많아 요즘에. 심지어 해시태그가 장르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장르 아래에 서브 장르, 하위 장르 이런 것들도 늘어나면서 장르를 전부 다 볼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장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네. 대세감을 만든다는 겁니다. 대세감. 비슷한 게 많아졌다라는 말은 그게 대세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대세감을 만들었던 장르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학원 액션물을 한번 다뤄볼 거다. 대세감이라는 말과 장르라는 말 되게 긴밀한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학원 액션물이라고.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습니다, 여러분. 먹물 인트로. 학원 액션물의 역사 얘기를 하려면 만화 장르니까 일본 만화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일본의 학원 액션물, 학원 폭력물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효시로 보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테토남 만화의 대가이신 분이 계세요. 네. 모토미야 히로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30대 중후반 이상의 네. 남성분들 그리고 오락실 좀 가봤다 하는 분들 네. 이라면 이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천지를 먹다의 작가세요. 그 그림, 그 눈썹이 거의 두께가 이만한 눈썹. 나 고등학교 졸업사진 보면은 내 얼굴이 그 그림체야. 수염막 나 있고 눈썹이 이래가지고. 네, 그 만두 먹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의 원전을 쓰신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사내대장부 골목대장이라는 작품을 만드십니다. 제목부터가 사내대장부 골목대장이에요? 테토가 합쳐져 있잖아요. 1958년부터 73년까지 5년 동안 연재를 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나왔습니다. 네네. 골목대장이었던 주인공이 주먹 하나로 일본 전체를 휘어잡는 조직폭력단의 두목이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주먹으로 싸워서 판을 깨나가고 정점에 선다. 전국의 정점에 선다라는 걸 최초로 제시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일본은 전국 시대도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싸워서 올라가는 중학생의 이야기를 그렇죠. 보여준 거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시간이 지나서 학원 액션물에 양키물이라고 부르는 장르도 또 있어요. 양키물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양키물. 양키물은 뭐냐? 그 표정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 하는 그 친구들. 금발해가지고. 그죠. 리젠트 머리하고. 리젠트 머리 약간 이렇게 앞에 크게 해가지고. 그죠. 그 친구들 나오는 장르가 이제 양키물인데. 근데 왜 양키물이에요? 그게 보통 이제 특공복 입고 네. 폭주족하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양키물인가? 우리는 건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건달을 아마 일본에서는 양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양키는 원래 그 뉴욕 양키즈 같이 미국인에 대한 멸칭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약간 변형 전유돼가지고 양키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금발로 해서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미국스럽게 입고 다니고. 미국에 가도 그 넓은 북미에 그 누구도 그 특공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일본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거든요. 맞아. 배우고 싶다와 닮고 싶다와 쟤네들 너무 싫어.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아무튼 양키물. 그 효시인 쇼난 폭주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82년부터 87년까지 연재를 했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인기가 있었냐? 일단 쇼난이라는 곳이 되게 중요한데 쇼난은 일본에서 우리나라 치면 해운대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름다운 바닷가, 일본의 대표적인 피서지 이런 걸로 유명한데 그 거리를 폭주하는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불량 학생이구만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주인공은 모범생까지는 아니어도 문제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싸움을 걸어와. 오토바이 탄다는 이유로. 그 싸움을 걸어오는 걸 피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겨. 이런 느낌의 작품이거든요. 네, 진지하게 가지 않아서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한 20년, 20몇 년 돼요. 이 시간 동안 태동기를 겪었어요. 이 학원 액션물의 태동기. 네. 왜 20년 동안이나 태동기를 겪었냐? 일본의 경제발전사를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초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이때가 완전 버블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1960년대생 정도가 인구가 진짜 폭발하는 시기예요. 이때 교실의 밀도가 미친 듯이 늘어날 거예요. 한만 학생 68번 막 이런 거.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네. 일본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이해 못할 이 교실 안에 60명이 들어갔다고? 교실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오전반, 오후반 나뉘는 때도 있었어요. 아, 그죠. 네, 너무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시기가 초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받아들이기엔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숫자가 그냥 미친 듯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준비도 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되냐? 갈등이 일상화돼요, 교실 안에서. 일단 밀도가 높아지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그죠. 네. 그리고 교실의 높은 밀도 안에서 특히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제가 지나왔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남중생과 남고생은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깝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꾸 부딪혀. 더워. 그래 짜증나.
그때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선풍이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고 그죠. 그 나이대의 남자애들 60명을 그 공간에 밀어넣은 거 아니야. 하루 종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회 실험이죠. 대박이다. 언제 누가 먼저 죽나를 실험하는 거죠. 진짜 끝내준다 이거. 어딘가로 터져나갈 압력. 그죠. 그 압력이 어디로 터져나가겠어요? 선생님한테 못 터져나가요. 그때는 그렇죠. 교권이 엄청 셌으니까.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폭력으로. 옆 학교. 그죠.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이 보고 자랐던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네.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옆을 돌아봐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쟤래요. 우리 반 짱이래요. 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부럽지. 나는 학교에서만 쟤를 봤잖아요. 네. 학교 밖의 얘기를 그리잖아요, 만화에서. 그러니까요.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렇네. 원래 그 당시 주간 만화뿐 아니라 원래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나 살아보고 싶은 삶을 이렇게 찍어서 먹여주는 기능을 되게 강하게 하잖아요. 그게 제일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만화고. 그럼 당연히 이때 이 당시 학생들은 만화를 보면서 뭔가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꼈겠다. 그게 나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겪어볼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만화에서. 네. 물어볼 순 없어요. 물어봤다 무슨 짓을 당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궁금한데 나도 해본 적 없는데 라는 걸 쇼난 폭주족이라는 작품이 되게 잘 보여줍니다. 아까 말해줬던. 이 가나가와의 쇼난 해변을 무대로 하는 이 작품은 여기를 달리면서 2대 리더로 시작해요. 이미 1대가 있어. 네. 2대부터 시작하는데 이 에구치 요스케라는 친구가 폭주족 멤버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질주하는, 폭주도 아니야,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을 질주하는 게 목적인 친구들이에요. 아, 신호 지켜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폭주족 아니지. 근데 이 친구들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다. 무조건 오토바이여야 돼. 네. 바퀴가 4개면 탈락.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멋있다. 진짜 야만의 시대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싸움을 걸 거라는 단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싸움이 온다. 그죠. 무조건 걸릴 건데 우리 피할 거냐? 피하지 않아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남 폭주족은 피하지 않는다. 네. 이 주인공 에구치 요스케는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애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동아리 부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동아리인지 아세요? 뭐요? 자수부예요. 자수부는 저거죠. 이거 하는 거. 네. 아, 이거 끝나면 이제 딱 쓰고 가는 거야? 그죠? 이 갭이 이 작품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어요. 진짜 웃긴다 이것도. 이 친구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머리를 막 리젠트 머리 하고 오니까 그래 사춘기인데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넘어가요. 네. 왜냐하면 학생이 일단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냅뒀을 건데 얘가 별 문제를 학교에서 안 일으키고 자수부 부장도 하고 있고 자수도 잘해. 아, 근데 그 리젠트 머리를 하고 자수를 해요? 네. 아, 진짜 웃긴다 그것도. 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는 별 문제 안 일으키는데 밖에서 이제 싸움을 걸려서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치해받건 거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야. 그죠. 학교도 빡센데 지금. 또 친구들이 학교에서 싸우고 온 일은 학교 밖에서 끝내요. 네. 그런 이제 야망과 낭만의 중간 정도의 시기를 그립니다. 이 작품이 인기가 터졌어요. 인기작이 나왔죠. 그럼 반복이 돼야겠죠. 이제 반복이 되고 아류작이 나와야죠. 그때 나온 게 질풍전설 특공의 타쿠. 특공이 이제 폭주족의 중요한 키워드죠. 그리고 상남이 인조. 상남이 인조가 이때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크로우즈. 여기부터는 많이 아실걸요? 그죠. 이 작품들이 쫙 쏟아지면서 1990년대 중후반까지 한 10년간을 완전 주름 잡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가운 제목들입니다, 진짜. 그죠. 그리고 이 작품 왜 얘기 안 하지 싶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시동 찾기 켰어. 네. 이거 왜 얘기 안 해? 하실까봐 이건 따로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쿠데나시 블루스. 우리나라에는 비바 블루스로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타이손이 나오는 바로 그 만화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 학폭물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짤일 거예요. 아직도. 폭력이라고 굳이 장르명을 쓴 게 왜 그러냐면 폭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폭력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되니까요. 그래도 되니까. 네, 힘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힘을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이 폭력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힘의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결어볼래? 그럼 결투가 되는데 그렇죠. 이 결국에 주인공이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겨서 내 마음대로 이 폭력이라는 어떤 것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런 폭력을 다루는 장르를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루쿠데나시 블루스, 비바 블루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원 폭력물 클리셰 거의 모든 게 다 나왔다고 봐도 돼요. 여기에서 이 장르가 완성됐어요.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인 모리타 마사노리라는 작가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루키즈라는 야구 만화도 그렇고 폭소 개그왕이라는 만자이 만화도 그렇고 진짜 이분도 거장이신데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면 이노우에 다케이코 선생님, 우리 슬램덩크 베가본드죠. 이분이 나이가 꽤 들 때까지 주변에 만화 그리는 사람이 없었대요. 혼자 그린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내가 좀 잘 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잡지사에 넣고
비슷한 나이대에 어떤 누군가의 작품을 봤던 게 모리타 마사노리 작가였대요. 나와 비슷한 나이대에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해서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지했다. 라는 게 모리타 마사노리와 이노우에 닦일 겁니다. 그 정도 급의 거장이라는 거예요. 이 장르에서는. 그런 분이에요. 이 장르에서는 진짜 최고의 거장인 건데 로크데나시 블루스의 특징이 뭐냐? 아까 말했던 작품들 뭐 골목대장이나 소년폭주족 같은 작품들은 이 친구들이 그냥 이 학교 안에서 즐거워 그러다가 이겼어 어떻게 싸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떡하지 하면서 다른 학교를 정복하러 가는 경우는 골목대장 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어떡하지 하다가 자수를 놓으면 이제 소년폭주족이 되는 거고 그랬는데 로크데나시 블루스의 주인공들은 말하자면 협객이에요. 협이 있다. 신의를 중시하고요. 힘만 추구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말하자면 사파. 악당들. 네, 이 악당들한테 맞서고 그래도 되니까가 폭력의 본질이라면 내가 그래도 되니까 하는 행동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다잡습니다. 학원 폭력물이라는 장르가 폭력을 다루지만 폭력의 어떤 경계를 그어준 느낌인 거예요. 되게 중요한 테마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때. 난 이래도 돼. 내가 힘이 세니까 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을 경계하면서 어떤 선을 그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선이 폭력을 미화하는 작품이냐 아니면 폭력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휘두르지만 이 선을 넘어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건 정의로서의 힘인 거죠 말하자면. 자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거나 그래서 내 옆에 우리 어떤 친구가 맞고 있어. 근데 이 얘를 때리고 있는 폭력은 우리는 그래도 되니까를 부르짖는 쟤네 쪽이야. 그럼 주인공은 그 같은 폭력을 가지고 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선을 긋기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라는 거죠. 우리 학교 친구가 맞고 있어. 우리 학교 교복 입은 애가. 맞고 있으면 높은 확률로 일로 와봐 웃어 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웃어 괜찮아 내가 뭐 나쁜 짓 했어? 지금부터 할 거지만 이러면서 데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그림을 알고 있으니까 저 폭력은 이걸 뺏으려는 폭력이고 나는 그걸 구제해주는 정의로서의 힘이다. 나는 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고 이 작품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었어요. 비바블루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해석판으로 나왔었죠. 뭐 그때 뭐 청춘의 블루스, 뭐 온갖 블루스가 다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 작품이 인기가 있어지면서 이 작품을 보고 따라했다라고 지목한 당시에 이제 경찰에 잡혀가지고 혼난 불량 청소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신문사나 아니면은 방송사에서 때리는 장면만 딱 캡처해서 이런 작품을 봤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됐다. 그렇죠. 라고 선전하게 좋은 요소가 됩니다. 일진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것도 그때였을 겁니다. 그때 그 학원 폭력을 일삼는 일군의 비행 청소년들 무리를 자기들이 정한 서클 이름 일진회로 소개했던 기사가 이때인데 그때 그 기사에서 비바블루스 작품들을 많이 보여줬죠. 거기에 나오는 조직 이름이 일진회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따왔다 라고 얘기를 한 게 방송에 나가고 그때 오타쿠 얘기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이 일본도 좋아하는데 나쁘기까지 한 놈들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입고 온 거지. 근데 여러분 비바블루스는 반대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주인공 맞아요. 얘기라니까 싸우는 작품이라고. 말을 안 보고 욕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우리 욕할 거면 보고 욕합시다. 그러니까 보면은 욕하기 싫어질 텐데. 그죠. 그런 작품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이게 안 통하던 때가 벌써 한 25년, 30년 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물인데 액션 요소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작품을 꼭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뭐 그거를 봐야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 액션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는 볼 필요 없는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타고 올라가면 어차피 보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다 보면 보게 돼 있어. 근데 만들겠다는 사람은 이걸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정도의 중량감을 가진 작품이다. 이 작품이 나와서 한국에서 인기를 끄니까 인기작 한국에도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에서 비슷하게 또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제 한국의 얘기입니까? 네. 아 설렌다. 가슴 설렙니다. 이 시기에 한국 만화. 한국의 학원 액션물의 효시 시작으로 보는 작품 두 작품이 있습니다. 진짜 사나이 박사나 작가님. 이건 IQ 점프입니다. 그리고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저녁. 이거는 이명진 작가님의 소년 챔프족 작품이죠. 이 두 작품이 효시로 봅니다. 네. 방금 반응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 세대한테는 전설적인 작품이에요. 그냥 찐이었죠. 저희 친형이 이 두 작품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 아직도 제 안에는 제갈길과 남궁건이 살아있어요. 민승아. 아 진짜 사나이의 주인공은 제갈길이에요. 제갈길이라서 제갈길이에요. 제갈길. 제갈이 성이고 길이 이름. 그죠. 네. 경찰이던 아버지가 비리를 캐고 계셨는데 의문의 어떤 정치권이랑 결탁한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주해서 방화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주인공이 고아죠. 네, 고아가 됐어요. 근데 형들이 있는데 큰형 제갈성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그래도 아무리 열받아도 우리가 이 시민 사회 안에 살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어서 아버지를 따라서 경찰이 됐습니다. 경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작은 형 제갈민. 내가 더 더러운 놈이 되어버리겠어. 저놈들 내가 때려잡는 진짜 나쁜 놈이 된다.
그래서 형과는 반대의 길을 갑니다. 조폭으로 갑니다. 네. 근데 제갈길은 제갈성 큰형의 집에 얹혀 살면서 한강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당시에 박사나 작가님이 진짜 사나이 연재를 하면서 작화가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 진짜 사나이 연재 끝쯤 가면은 한국 작화 원탑 1황이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어떤 그런 경지까지 가셨었어요. 그죠. 이 작품은 이제 제갈길이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잡아주는 캐릭터 남희가 있습니다. 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빌런이라고 하기에 조금 부족하긴 한데 라이벌? 진무치? 네, 진무치. 진무치가 되게 재수없는 제갈길이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진 캐릭터. 그렇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걔가 약간 부르주아를 대표하는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오렌지족 같은 걸 대표하는 그렇죠.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교육 받아야겠죠? 그렇죠. 교육받아야죠. 그래서 제갈길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비판적 요소가 되게 짙게 깔려 있어요. 진짜 사회비판 요소가 엄청 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죠. 당시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이 진무치를 야단치는 꿈과 희망, 우정이 중요한 거야 임마 이러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제갈길이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렇죠. 작품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 사회비판적 요소가 굉장히 짙게 들어가 있고 이게 굉장히 잘 먹혔어요. 네. 그리고 어쩐지 저녁으로 줄여서 부를게요. 어쩐지 저녁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네, 이게 이제 뭘로 유명했냐 처음에 네. 작가가 고등학생이다. 이명진 작가님 네. 이 시기에 소년 챔프는 소년 점프에 비해서 지금으로 치면은 웹툰처럼 이 사람 아직 어디 화실을 통해 검증되진 않았지만 센스 있네 싶으면 바로바로 발탁을 하는 그래서 고등학생 출신 만화가가 데뷔할 수 있었던 게 소년 챔프입니다. 당시에 진짜 사나이랑 비교했을 때 이 작품 너무 가볍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파벌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진짜 사나이파와 어쩐지 저녁파. 네. 저희 형은 어쩐지 저녁파였어요. 제가 그 당시 중1 때 그렸던 제가 그 당시 그렸던 만화들 곱게 코팅해 놓은 작품들 전부 다 남군 건 다 태민이 전부 다 어쩐지 저녁이었던 거야. 그런 정도로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작품인데 이 작품은 3년 정도밖에 연재를 못했습니다. 네. 왜냐? 작가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3년이 지나면 성인이 되었겠죠? 군대를 가야죠. 네, 군대 가야 돼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 당시 얘기하면 나 니나 잘해도 얘기하고 싶고 할 게 많죠. 무엇보다 짱을 얘기해야 되고 현상태 얘기할 게 정말 많은데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90년부터 95년 사이에 한국 출판 만화의 황금기라고 하죠. 그때의 챔프와 점프 양대 산맥의 이야기는 따로 저희가 한번 빼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또 피가 끓어서 증발하실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터지냐? 청소년 보호법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소위 청보법 사태가 터지죠. 요거 이제 업계 고관여층은 다 알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청보법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법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법안의 1조 목적을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목적이죠. 그죠? 여기서 약간 걸리는 건 보호, 구제? 라는 표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렇습니다. 2026년에 보니까 좀 걸리는 거고 네. 이 당시는 97년이라는 거 30년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보법을 얘기를 하면 엉망진창이네라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상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술, 담배를 팔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가지고 심부름이라고 그러면 줬어요. 네, 제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사왔던 오마샤리프라는 담배가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저 교복을 입은 상태로 술을 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단 말이에요. 정도는 말하지 않겠지만 상납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교복을 입었지만 팔았어요. 그게 법으로 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법으로 제어를 해야죠, 이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 뭐가 있지? 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폐해들이 있었냐? 1990년대 전반에 걸쳐서 본드 흡입 아니면 뭐 가스 흡입 부탄가스 이런 네,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향정신이라 부르죠. 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물, 마약 이것도 전부 향정신에 들어가는데 본드와 부탄가스도 향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걸 예를 들면 잡는다 뭐 그런 용도로 만든 법인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런 법으로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유해한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 했더니 누가 만화요 하고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게 90년대에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일진회를 만든 게 만화 보고 했다. 네.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그렇죠. 너희들 만화 보고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막 때리는 거 막 뉴스에 나오고 왜냐면 그 직전까지 어린이날에는 만화책을 수거해서 모은 뒤에 불태우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계속 하던 나라잖아요. 심지어 그 불씨 처음에 땡기는 거 애한테 시킨다? 그죠. 너무 열받아.
마치 성화처럼 들고 와서 와가지고 불 질러 만화책에다가 한 명한테 시키는 것도 아니야. 여러 명이 해 그거를 공식 행사라고 했다고 5월 5일날 어린이날에는 만화책을 불태운다고. 이게 무슨 야만이야. 그리고 그때 가장 인기 있던 작품들이 뭐 슬램덩크, 드래곤볼 아니면 진짜 사나이, 어쩐지 저녁 이런 거였는데 집에 한 권씩은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그 책 어디를 펼치든 때리는 장면은 반드시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봤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라는 어떤 사고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삼국지가 있었다고 치자. 삼국지를 하면 어디를 열어도 누군가의 목은 떨어지고 있어. 그럼 거기를 캡쳐가지고 삼국지를 봐가지고 조폭이 됐다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 받았던 취급이고 그게 게임으로 넘어갔었고 그래서 그 어떤 사고 체계냐 일본의 폭력 만화를 보고 폭력이 멋진 것인 줄 아는 아이들이 폭력을 휘두르겠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혼나고 이 아이들이 삐뚤어지겠지 그러면 삐뚤어진 아이들이 학교에서 탈선하고 탈선한 아이들이 해로운 걸 필터 없이 더 접하게 되겠지 애들이 삐뚤어지는 원인은 뭐냐? 만화다 라는 기적의 논리.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만화가들이 싸웠어요. 네. 혹시 전 세계에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한 만화의 날이 있는 나라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3개 있나요?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만화의 날이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에 만화의 날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게 뭐냐? 출판사들이 모여서 만화의 날로 지정을 한 거예요. 돼지코브 섬은 생일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한국은 이제 공식 지정된 날입니다. 만화의 날. 그리고 그날 보통 오늘의 우리만화 시상식을 하고 꽤 역사가 깊죠. 전 세계 국가에서 정부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음이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날을 지정해 드릴게요. 하는 날이 만화의 날이 유일해요. 아, 약간 뽕찬다. 일단 한국 만화인들과 만화계 종사자들은 이 날을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지금도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합니다. 만화의 날 행사. 그죠. 이런 날이 있는 게 만화가들이 모여서 싸웠기 때문이고 그 싸움의 한 가운데 블랙리본 운동이 있었죠. 그죠? 블랙리본. 블랙리본 운동이 있었고 거기에 당시에 빡빡이었던 캠정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맞아. 가가지고 시위에 참여했던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제 다시 만화 얘기를 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학원 액션물. 네, 한국의 학원 액션물은 그래서 처음에 잠깐 반짝하고 이제 송고법과 이 IMF와 함께 사라졌어요. 챔프 점프 때 우악 하고 올라왔는데 그 뒤로 없어. 그 다음에 10년 동안 한국 만화 전체가 아주 느리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불이 꺼진 상태에서 더듬더듬 해가면서 그랬는데 한국에 등장한 학원 폭력물을 왜 학원 액션물이라고 부르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폭력이 아니라 화려한 액션,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액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냐? 폭력을 미화하는 나쁜 만화라는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만화 보고 따라했다라는 말을 하도 맞으니까 그래?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액션을 보여주지. 따라할 테면 따라해봐 한번. 나도 뭐 하이스쿨 그러면 그죠. 아무리 따라하고 싶어도 하이스쿨 못 따라하잖아. 그죠. 절대 못 따라가요.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네. 발전했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웹툰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그 웹툰에서 이 노력이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센 놈. 그 갓오브 하이스쿨의 박용재 작가의 데뷔작이죠. 그죠. 센 놈 절대 보고 못 따라하거든요. 일단 피지컬이 안 따라가집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피지컬이. 그리고 극지고, 절대 못 따라합니다. 예, 외모지상주의, 싸움 독학, 스터디 그룹, 한림체육관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폭력이 나쁘다고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학교 폭력의 폐해를 고발하는 종류의 학원 액션. 또는 폭력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연상자, 일진의 크기, 약한 영웅 이런 식으로 폭력의 피해자가 주인공이 되는 이런 계보가 따로 만들어져요. 네, 넷플릭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약한 영웅을 영상으로 접하신 분들은 원작인 약한 영웅 웹툰이 이런 맥락에서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한국의 학원 액션물은 학교 폭력이 실존하는데 그것을 미화한다라는 그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진미화라는 타이틀은 클릭수가 높아요. 그래서 2010년대 내내 일진만 나왔다 하면 교복 입은 애들이 싸움만 했다 하면 일진미화라는 이름이 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0년대 내내 그럴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일진의 크기라는 작품이에요.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두 작가님이 그러셨죠. 네. 윤필 작가님이랑 주명 작가님 작품인데 네. 일진의 크기는 주인공이 원래 키가 197이었어요. 엄청 큰 최장신이라는 친구예요. 이름도 최장신이야. 그냥 자기는 애정 표현을 한 거야. 야, 그러지 마 하고 탁 쳤는데 날라가. 197짜리 주먹이 손바닥에 스치면 날아가죠. 애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왜 잘해주겠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너는 장난이겠지만 이라고 말도 못하는 거야. 그런 친구였는데 얘가 희귀병에 걸립니다. 실존하는 병은 아니에요. 성장 축소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거꾸로 커요. 작아집니다. 네, 작아져요. 그래서 최단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내가 날아가는 입장이 되는 그죠? 거죠. 당해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역지사지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네. 이 작품은 일진미화라고 볼 수 없는 작품이에요. 정반대의 메시지 담고 있죠. 네. 근데 2014년 3월에 검색을 해보면 이 작품을 두고서 일진미화 논란이라는 기사가 40여 개가 쏟아집니다. 와, 안 보고 욕한 거지 뭐. 네. 이거 지원 사업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콘텐츠진흥원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직원이 나와서. 이거 그런 작품 아니다라고. 그러면 이제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라고 한 줄만 들어가고 그냥 기사 제목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봤으면 되는 일인데 안 봐서 생긴 일이죠. 만화가 이런 취급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학원 액션물은 당위 없는 폭력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 아예 판타지로 가버리기도 해요. 그것도 하나의 이게 방편이었던 거죠. 그게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달라지면서 형석이가 달라지면서 겪는 어떤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다뤘는데 지금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한국의 조조의 기묘한 몸이 됐습니다. 조조의 기묘한 몸 한국판이라는 느낌인가요? 많이 갔죠. 한국 만화 진입장벽 되게 높다고 짤로 도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는 수컷이었다 라는 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외모지상주에 나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인간이 안 나옵니다. 고릴라가 나와요. 고릴라가 키운 아이. 이제 여기까지 가버렸어요. 폭력을 미화하면 안 된다라는 제약이 걸리고 뭐만 하면 자꾸 일진미화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가버렸는데 이제 어쩔 건데가 돼버린 거죠. 우리 엄마는 스쿼시한테 너무 폭력적인 대사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시기까지 오면 이전 한 14년에서 15년 정도까지 오면 일본에선 학원 폭력물 또는 학원 액션물이 한물간 장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주제가 여기죠. 이거 하나 말하기 위해서 이 장르를 크게 다루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중요한 얘기로 가보죠. 왜 그렇게 됐냐? 우리나라에서는 학원 폭력물에서 학원 액션물로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년의 공백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일본은 계속됐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진화들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 장르는 이제 아저씨들 보는 장르, 오래된 장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자들이 안 보는 장르가 되기 시작한 것도 꽤 됐어요.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는 폭주적 문화가 씨가 말랐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작품 중에 한국에서는 비트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허영만 선생님의 작품인데 그거 지금 보면 저게 뭐야 싶어요. 정우성 씨가 갑자기 나에겐 꿈이 있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헬멧도 안 쓰고 손을 이렇게 들잖아. 바다가 놓고 놔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게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핵심 요소가 되는 게 오토바이였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2004년에 일본에서 너무 큰 폐해를 일으키니까 이 폭주족들이 그냥 폭주만 한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개조하고 다니고 막 개조하죠. 뒤에 막 엄청 높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만들어서 다녀요. 왜 아키라 보면 그것도 폭주족을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게 그냥 달리면서 차를 부셔요. 아무 죄 없는 차를. 그게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새를 과시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물 파손, 사람도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매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로교통법을 2004년에 개정합니다. 폭주족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여요. 두 대가 나란히 달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요. 5천만 원. 같이 달리면 5천만 원이야. 한 명이 앞서 가주는 거 해야 돼. 빨리 가야 돼 한 명이. 그리고 기물 파손을 하거나 오토바이랑 연관된 범죄가 있으면 최대 징역형 2년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금을 못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싹 사라져요.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빠른 속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항 정신의 상징이고 체제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었는데 벌금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뻥 하면 촌스러운 아저씨들인 거예요. 시끄럽게 하면 눈총 받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폭주족이 사라지니까 뭐도 사라졌냐? 양키라고 부르는 그 폭주족들이 사라지죠. 함선 군함 머리 하던 그 리젠트 머리족들이 사라졌어요. 이게 일본의 조직 폭력들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못해. 이거를 했는데 페달을 밟아야 돼. 이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제기 페달이잖아요. 갑자기 페달이 아니라 육제기 페달. 육제기 페달이야. 오라 하면서 코노야로 오라 코노야로 뭐 하는데 페달을 밟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오토바이를 빼앗으니까 리젠트도 사라졌다. 아, 그죠. 그러면서 마일드 양키랑 한구레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어떤 그 주먹의 세계에서 야쿠자가 정점에 있어요. 그리고 전국구 조직의 하부 조직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는 사무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에서 이걸로 인한 폐해가 굉장히 심해져요. 막 사회 문제를 막 일으키니까 이걸 단속해야겠다 하면서 야쿠자 등록제를 시작합니다. 야쿠자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2등 시민으로 만들어버려요. 조직폭력배를 하려면 국가에 등록을 해야 돼. 등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경찰이 돈줄도 끊고 체포하고 그리고 아예 사회생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야쿠자 하려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법의 맹점이 그것만 안 하면 합법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기 직전에 불법을 저지르는 한구레가 생깁니다. 네. 한구레는 양키처럼 보이지 않지만 양키 짓을 하고 있는 애들은 있을 거잖아요. 네. 걔네들부터 포섭하기 시작해요. 반건달 같은 건가요? 한구레가 반한 구렌타이가 건달이에요. 반불량배. 그러니까 야쿠자까지는 아니야. 네. 근데 불량배는 맞아. 한구레는 2등 시민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반인과 같은 레벨의 어떤 자유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쿠자가 더 쇠락하고 이 한구레가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야쿠자는 최소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빠친코 사업을 하든 별개의 사업을 한단 말이야. 최소한 분리가 되어 있고 알아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구레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한구레의 짓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야쿠자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급속도로 일어나고 심지어 미성년자 아주 어린 애들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연령대도 가리지 않아.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현실에서 폭력배를 다루는 것이 진짜 우리한테 상존하는 눈앞에 있는 실제 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안해 우리 다크하게 갈게. 그리고 가거나 아니면 아예 소재화하지 않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소년 만화에서는 이제 다룰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학교 내 문제의 형태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밀도가 높으니까 그 안에서 애들끼리 싸워요. 그러면 너 악수하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해 하는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점점 아이들도 줄고 학교의 밀도도 낮아지면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되게 크게 다를 수 있게 됐어요. 닿지도 않아, 폭력 사건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 증거를 남기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정서적 괴롭힘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이 많아지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 웹툰 제목도 있잖아요. 나 없는 단톡방? 이런 문제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따돌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생기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문제들이 쫙 있는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아, 그죠. 위험하죠. 네. 일본에서는 만화가 본격적으로 프로모션이 돼서 많이 팔리려면 애니메이션화가 되어야 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제작위원회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판구레가 될 것 같은 주인공을 다루는 작품을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 네, 다음 이라고 하겠죠. 누가 투자를 하겠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류의 조직 폭력배가 연상되는 그리고 실제로 연결되고 있는 학원 폭력물을 다루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메가히트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요런 몇 가지 이유들이 다 겹쳐서 일본은 학원 액션물, 학원물이라는 것이 되게 쇠퇴하게 되었군요. 학교가 이제 판타지의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도쿄 리벤저스. 아, 그렇죠. 네. 요거는 타임루프를 넣었죠? 26살. 내 인생의 정점은 중학생 때. 인생 최고 업적 중학생이었던 것이었던 친구가 프리터로 살고 있었어요. 프리터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그 친구가 신문기사를 하나 봅니다. 옛날 애인이 조직폭력배한테 살해당했다라는 뉴스를 봐요. 충격이 빠집니다. 그리고 환생열차 환생 트럭에 몸을 더 던져서 이제 중학생들이 돌아가요. 네. 그리고 도쿄 만지회라는 폭주적 조직에서 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있기 전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임루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다시 옛날 배경의 학원 액션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2004년 이후 태생들한테는 도쿄 리벤저스는 환상의 얘기예요. 맞아요. 판타지입니다. 네. 내 현실에 없는 얘기야. 그죠. 와, 우리 폭주족이라는 게 있었어? 인 거예요. 네. 약간의 유사 시대극이잖아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쿄 리벤저스는 성공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지난 20년간 천천히 쇠퇴해가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학원 액션물이. 그랬는데 왜 웹툰에선 가능했냐? 왜 한국에서, 왜 웹툰에서는 가능하냐? 네. 일단 수익 구조를 봐야 돼요. 네. 일본은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 잡지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잡지는 카탈로그죠? 네, 잡지는 우리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인기작 골라보세요. 앙케이트 해주세요. 이런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적재를 보더라도 프로모션을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여기는. 근데 수익은 어디서 내냐? 그 중에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오는 작품들을 단행본으로 내요. 단행본이죠. 이 단행본 판매가 진짜 수익이에요. 네네. 작가한테도 이게 진짜 수익입니다. 인세, 권당 10%. 이게 애니메이션화가 됐을 때 300%, 400%의 단행본 판매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그걸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애니메이션화가 가장 핵심인 수익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웹툰을 볼 때 단행본은 사실상 굿즈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제하는 방식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직접 회차별로 결제해요. 매주.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독자들한테 얼마나 많은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상 최대 목표예요. 일본의 잡지 시스템에서는 한 주 성과가 별로 안 좋다. 그건 다음 주에 있는 걸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 라고 하면 매칭이 돼요. 근데 한국의 웹툰에서는 이번 주에 다음 주로 후킹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다음 주는 무료로 보면 됩니다. 결제를 안 해도 돼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넣어줘요. 장작을. 계속 독자들을 붙들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의 고민을 웹툰은 조금 더 치열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네이버 웹툰에 있는 상위 30개 작품의 장르부터 시작해서 분석 다 했어요. 순위 변동까지를.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액션 장르 있잖아요. 계속 싸워야 돼요. 중간에 잠깐 숨 고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순위가 떨어져요. 맞아요. 추리물이 안 되는 것도 그것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닥터 프로스트가 그 길을 갔죠. 그 험난했던 길. 추리물은 계속 뭔지 궁금해하다가 마지막에 해법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요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첫 권 넘기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얘가 범인임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것만 골라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액션 장르. 액션은 그래도 싸우는 이유를 주기가 편하니까 계속 싸울 수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바꿨냐? 제가 연구했을 때 초반부에 인기를 팍 치고 올라가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의. 이거 물론 모든 작가가 그런 건 아니고 독자들이 불만을 표하는 지점이 여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만화는 독자들과 소개팅을 하는 느낌이었고 가끔은 도전 만화가에서 자만추를 해서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에 공모전에 나오는 작품들 중에 많은 것들은 클럽에서 마치 독자와 원나잇만을 위해서 그 뒤는 보지도 않고 가장 자극적인 1, 2, 3화를 그리는 만화가 너무 늘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냐? 이게 수익 구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의 시스템은 내가 단행본까지 간 다음에 애니메이션화가 될 수 있으면 이게 무조건 뛰어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요. 물론 실패한 작품들도 있지만 처음에 독자를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츰차츰 붙어도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화해서 폭발시키면 됩니다. 빌드업을 하고 지금은 독자가 없어도 나중에 여기서 어떤 큰 임팩트를 줬을 때 이 앞에 걸 그때 가서 볼 독자가 있거든요. 단행본으로. 근데 웹툰은 지금 빨리 모아놓지 않으면 계속 깎여나갈 거예요. 애니메이션처럼 중간에 팍 치고 올라오게 만드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 웹툰은 처음에 모은 독자들이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을 기본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터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정반대로 신화를 썼던 게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기사라는 작품 보시면 제가 프로듀싱한 작품입니다. 원작을 보시잖아요. 이걸 웹툰화할 생각을 했다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도 길게 하면 부끄러우니까 넘어가죠. 그러니까 뉴비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더. 그러니까 학원 액션물은 웹툰 알고리즘에 가장 최적화된, 초기에 이해하기 가장 쉽고 구도가 이미 장르화가 굳어져 있고 어떤 갈등 구도를 만들기에 딱 좋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초반에 아주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는 1, 2, 3, 4, 5화 안에 끝난다. 장르인 거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만 더해주면 되는, 변주만 조금 주면 되는 장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만 놓고 보면 확실히 템포가 빨라야 하고,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고, 애니메이션이나 단행본화에서 끌어올리는 사이클이 아직까지 부재하다. 이게 우리가 학원 액션물의 중흥기를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겪고 있는 것, 경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학원 액션물의 메인 타겟은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보겠죠? 그죠, 그렇겠죠.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이나 테마나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불만 또는 불안을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청년 세대한테 가장 큰 도전은 뭐냐? 청소년기를 지나왔어요. 그래서 성인이 됐어요. 오늘부터 너는 성인이야 땅땅땅 이라고 했을 때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내가 배워온 것과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대학에 가봐요. 전국에서 다 모여와요. 그리고 군대에 가봐요. 또 달라요. 이런 걸 겪으면서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나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이걸 일종의 투쟁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쟁 상태다. 내가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고 나도 공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도가 높은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증명해야 돼요. 나를. 이 사회에 쓸모가 있는 사람임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압력이 한국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압력도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청년들의 투쟁 상태가 거의 안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는 대학교 졸업하면 20대 중반이면 그 투쟁 상태의 어떤 1차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30대 초반까지 와도 불안감이 사라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사회초년생 들어갔을 때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때가. 네.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근데 지금은 30대 사회초년생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네,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2000년부터 이어진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어졌던 시기부터 이제는 일자리의 질 문제, 그리고 88만 원 세대부터 이어진 그 소득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보단 이름만 바뀐 거예요. 제가 딱 그 세대거든요. 88만 원 세대. 네. 그리고 그때 이름 붙여준 게 20대들한테 20대 개 땡기는 이거였어요. 20대 개 땡땡론이 있었죠. 그때 있었죠. 그냥 20대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MZ 세대론. 그것도 약간 20대에 대한 멸칭이 되었잖아요. 한 20년 가까이 전이랑 지금이 달라진 건 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공격할 수 있는 말이 생겼어요. 영포티인가요? 네. 아, 이제 20대가 미를 향해서 네. 욕할 수, 조롱할 수 있는 말이 나왔다. 네. 그 정도가 생긴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네. 한국은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서울 중심으로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어떤 인식이 청년 세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네. 부동산 가격 막 치솟았죠. 그러니까 이미 패배한 싸움인데 투쟁을 요구받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아, 내 맘대로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네네. 현실에서 말고 네. 이 컨텐츠에서라도 그런 걸 대리 체험하고 싶다. 그게 학원 액션물과 회빙환이 유행하게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승리, 성공 요 감각이 일상에서 거의 사라지고 있을 때 가장 손 닿기 쉬운 곳에서 요게 승리의 맛이야, 요게 성취의 맛이야라고 바로바로 건네줄 수 있는 매체가 만화 그리고 웹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 경쟁이 강요되는데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은 경쟁 때문에 불안하고요. 네. 경쟁에 참여를 포기했거나 또는 포기당한 사람들은 억울하고 열받죠. 그러니까 모두가 분노를 기반으로 동력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인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네. 그걸 표출할 수 있는 곳이 웹툰. 이 웹툰, 학원 싸우는 액션 만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한국보다 이 투쟁 자체가 좀 어려운 세계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제가 일본에 산 건 아니어서 그냥 여기저기서 읽어본 책들이나 이런 걸로 좀 해본 건데 1960년대, 70년대 일본은 치열하게 싸웠어요. 전공투라는 게 있었어요. 전공투 세대였죠. 네. 그러다가 이게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완전 부서집니다. 한국과 달랐던 점은 그거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멸살을 해버렸어. 그냥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싸웠던 대학교 투쟁, 데모 이런 역사가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한국은 그것이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갔다면 스무스하진 않았나? 그 정치권으로 들어갔다면 일본은 아예 그냥 뿌리를 만드라고 같이 뽑아버렸어 이렇게. 그리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하면서 태워버렸어. 그랬죠. 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끊긴 거예요. 싸우는 맥이 끊겼는데 그때가 딱 초고도 성장기였어. 버블이었죠. 그러니까 왜 싸우는 거야? 가 되는 거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같이 올라타면 이 사회의 일원이 되면 하나가 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그럴 수 있는데 쟤네는 왜 싸우는 거야? 네. 그리고 반대로 싸우는 사람들, 체제에 적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야쿠자예요. 그렇죠. 쟤네들은 우리랑 사는 세계가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었죠. 네.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없었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배제된다. 완전히 이등 시민이 된다. 라는 코드가 사회에 깊숙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 되면서 청년 세대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가 힘든 거죠. 왜냐면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냐? 딱히 그건 아니에요. 네. 프리터란 말이 그때 생겼죠.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되지 이놈들 하는 어른들이 그 싸울 의지를 안 만들어준 거예요. 거부한 거죠. 네.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임마. 이게 다 유토리 세대 때문이지 임마 하면서 그걸 만들어준 것도 어른들이고 그걸 당한 거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싸워보고 싶었으나 싸울 대상도 잘 모르겠고 네네. 사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싸울 대상이 없었던 일본의 컨텐츠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지의 존재, 사도 같은 것들이죠. 에반게리온부터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지금 남은 작품들은 아예 배제당한 사람 이 싸우는 체인소맨 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정말 배제당한 자가 주인공인 싸움 이야기가 체인소맨이잖아요. 진격의 거인도 보면은 월 밖에서 보잖아 항상. 싸울 존재가 밖에서 오는 거야. 밖에서 외부에서 와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어요. 우리는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옆 학교에 있거나.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일본과 한국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컨텐츠를 마무리할 때는 항상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너무 싫어요. 하지만 해보시죠. 평론가니까 한번 해봐요. 청년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네. 그게 드라마틱하게 줄어요. 아주 급격히 줄고 있죠. 그러니까
학원 액션이라는 장르 자체가 유효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형태의 학원 액션이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답을 찾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청년의 유효 기간을 늘릴 겁니다. 내가 다니던 성당의 청년의 회장님이 45세였어. 그러니까 아직 애 안 낳았잖아. 청년이야 임마 이러잖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건 약간 절망편이고 학원 액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더 판타지로 갈 것 같아요. 아예 더 판타지로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학교의 배경에서 아예 벗어나지는 않는데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완전 판타지. 혹은 이세계물과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세계로 갔더니 마법 학원물이나 용사 학원물이나 용병 아카데미물, 이 아카데미물이라는 장르가 왜 나왔냐고 보냐면 현실 세대에서 나이대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 네 마음속에 소녀가 있어? 그렇다면 이 세계에서라도 그곳으로 가 하면서 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나이 든 독자를 학원물로 보내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 세대 연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네. 학원 액션물 우리 이 스토리 캠프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다수가 설레어 하면서 떠올릴 만한 작품이 아주 많은 장르죠. 그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불렀더니 그 앞과 뒤와 전과 후까지 다 더듬어버린 보부상 만화문화연구소 소장 우리의 오타쿠 아저씨 프링글스 아저씨 이재민님과 함께 오늘은 학원 액션 만화의 장르 그 계보와 뿌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